이제 오페라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전공으로 지휘법,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그 다음에 실용음악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인텐시브하게 저희 큰 누나도 피아노고 작은 누나도 성악인데 제가 제일 짧게 해서 효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은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클래식 하면 이제 서양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서양 음악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유튜브에 많이 강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약간 색다르게 오늘 포커스를 맞춘 거에는 이제 서양 음악들, 교향곡이라든지 성악곡, 뮤지컬곡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중점을 많이 뒀고요. 물론 이론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뭐는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만 대신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음악이 재밌구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뭐 질문하면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진 않지만 네, 생각해봐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나라 되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트로트, 뭐 팬텀, 그 다음에 뭐 나는 가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한국인들이 음악적 재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좋아요. 엄청나죠? 네. 세계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탈리아에서 콩쿠르, 국제 콩쿠르에 지지하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서양인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에 뛰어난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저를 보셔도 되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음악이 뗄 수가 없죠. 뭐 TV에 틀면 음악 나오고 심지어는 뭐 요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음악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엘리베이터에서도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자동차 후진도 띠라라라리라라라 예. 관심을 갖다 보면 음악이, 그럼 이런 음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맛을 즐길 수 있느냐를 한번 이제 클래식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양 음악을 크게 나누면은 성악과 기악 두 가지로 나누죠. 성악과 기악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가사가 있느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단순히 악기로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제 성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르별로 나누게 되죠. 이제 가곡, 칸타타, 오라토리오, 오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5분 안에 다들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기악은 이제 장르를 떠나서 그 연주 분야에 따라서 독주, 앙상블, 챔버, 오케스트라, 뭐 두오 콘체르토도 있고, 듀엣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크게 나눠서 클래식,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모던 뮤직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금 교향곡, 오페라, 클래식 파트에서 그 다음에 뮤지컬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K-팝까지 가면 K-팝은 좀 이론적인 게 많아서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음악을 감상하는 심포니아에서 기원한다. 다시 말해서 교향곡은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교향곡은 음악으로 펼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모두 들어가지만 교향곡은 오로지 소리로만 승부하는 드라마인 것이다. 그러므로 긴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사로잡으려면 그만큼 고대의 예술성과 다양한 음색,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뭐 지휘자라든지 연주자들이 당연히 이런 의무감이라든지 그들 생각은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이 클래식 음악이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교향곡 연주하면 이제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아다지오 이렇게 템포가 빠른 곡이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그 교향곡 뭐 2시간 프로그램 중에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중간에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 음악이 주제가 무엇일까? 이 음악이 뜻하는 모티베이션이 뭔가?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그것을 가장 설명 있는 음악회를 많이 하셨던 게 금난세 선생님. 그전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흑백 그 필름들이 있어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청소년 음악회, 왜 브람스인가, 왜 그 베르디인가, 뭐 이런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음악들을 들어주면 확실히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그래서 단순히 음악을 즐긴다는 것보다도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지만 드라마거든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고 이 이야기가, 이 음악이, 이 멜로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동기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교향곡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돈을 벌러가고 여성이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뭐 남성이 살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도 돈 벌면서 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 청소도 다 하고 하니까 저 참 착하지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효자랍니다 제가. 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오케스트라 편성에 따라서 왜 오케스트라 편성이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지휘자가 각각의 왼쪽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린이 멜로디 주제를 할 때가 있고 그 주제를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오보에라든지 이런 관악기들이 또 물려받을 때가 있고 고음악기가 또 주제를 했다가 저음악기 우측에 있는 콘트라베이스나 첼로가 저음악기들이 또 주제를 이어받을 때도 있어요. 또 뒤로 가면은 또 트럼펫이라든지 트럼본이라든지 이런 호른이라든지 호른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아주 중후한 전원적인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구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1주제, 2주제, 그 다음에 제시부, 그 다음에 발전부 이런 지나가는 연결구에서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우리 말로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른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 규모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호른이 아주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한 엄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비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리가 아주 달라지게 돼 있죠. 뭐 일반 우리 식당에 가서도 같은 재료인데도 맛이 더 있는 요리사가 있고 맛이 없는 요리사가 있죠. 비유적으로 들자면 지휘자의 역할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자의 동선을 잘 보시면 오케스트라가 되게 잘 들려요. 교향곡들이. 그래서 지휘자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정명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얼마 전에 저희 큰 누나가 아직 밀라노 쪽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밀라노의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라고 스칼라 극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정명훈 선생님이 이제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정명훈 선생님 보러 가야지 갔다가 정명훈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선생님이라고 한국 사람이 부르니까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사진을 또 찍어주시는. 뭐 정명훈 선생님은 프랑스에서는 뭐 나라에서 훈장도 받으시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뭐 남매 3남매가 다 음악을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이따 작품을 보면 설명할 건데 일단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설명하자면 지휘자의 몸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각도를 왼쪽으로 돌려서 퍼스트 바이올린한테 빠바바밤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세컨테너 띠라라라라라라 오보에 주자의 그 소리 그 다음에 플룻 주자 클라리넷 주자 바순 파고시라고도 하는데 바순 주자의 그 멜로디 라인이 갈 때 지휘자가 그쪽으로 오면서 이번엔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라고 지휘자들이 항상 동선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쩍슬쩍 음악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조는 시간들이 이제 적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작품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합니다. 뭐 운명 교향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5번 운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이 곡은 베토벤이 처음 시도부터 완성까지 약 6년간 온 힘을 기울여 베토벤 자신의 인생관을 투영한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베토벤의 인생도 결부가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던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들도 꼭 결부가 돼 있어요. 그가 38세 되었던 1808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젊은 베토벤이 도전, 갈등, 슬픔, 좌절 그 좌절을 딛고 또다시 성숙된 자아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이 악장이 아주 그 교향곡 5번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 고뇌를 통해서 자아 확립을 하는 의지와 그 성취감, 기쁨을 토대로 음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0으로 할 거냐, 60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왼손은 큐,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만드는 거예요. 큐는 여기서 말하는 큐는 뭐냐면 우리 테마가 나올 때 자, 바이올린 나오세요, 오보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클라리넷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팀파니 여기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큐. 우리 그 영화 감독분들이 자, 레디! 액션!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 테마들이 이제 지휘자들이 각각의 큐를 주면 각각의 악기들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순서 테마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템포가 되게 빨라질 때 폴리폰이라고 해서 돌림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리 엘레 빠른 노래가 될 때는 한 손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양손으로 큐를 줘도 무관합니다.
양손이 바쁠 때는 어떨 때는 눈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 호른 같은 데 하다가 호른 나오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케스트라 비트는 무슨 비트요? 업비트인데 업비트. 강한 비팅을 요구할 때는 다운 비팅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음악의 각각의 모티베이션, 테마가 나올 때는 동기들이 나올 때는 지휘자의 몸의 각도를 한번 유심히 보자. 한번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죠.